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오늘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21세기 북스의 책 일론 머스크와 함께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인류의 구원자 혹은 사기꾼, 세상을 바꾼 미친놈, 세계 최고 부자 이외에도 수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죠. 화성은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다중 행성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라는 말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화성으로의 이주를 원하고 계획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현재 인류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에 머물다가 멸종하는 것, 하나는 여러 행성에서 번성하는 다행성종이 되는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인류의 구원자가 될 괴짜라고 여겨지시나요? 혹시 저 때문에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저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는 전기차를 재창조했고 지금은 사람들을 로켓선에 태워 화성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차분하고 정상적인 친구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현재까지 왔는지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일론 머스크는 1971년 남아공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론의 집은 상당히 부유한 편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일론의 집이 화목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반대였죠. 일론은 아버지 에로를 악마, 쓰레기 같은 단어로 표현할 만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악마 같은 면모가 있기는 하죠. 친딸은 아니지만 재혼하고 4살 때부터 기른 딸과 아이를 가진다던가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기도 했으니까요. 정당방위기는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적어도 일론에게만큼은 에롤은 악마였습니다. 어릴 때 소심하고 체격이 작았던, 거기다 공감 능력이 떨어졌던 일론은 학교에서 많이 맞고 다녔는데 에롤은 오히려 일론을 때린 아이의 편을 들어줬죠. 참고로 일론과 에롤의 싸움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지만 인터뷰를 통해 험한 말들을 주고받죠.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와 더불어 괴짜 같은 성격, 작은 체격으로 일론 머스크의 청소년기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유아기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일론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죠. 부모님의 이혼도 한 몫을 했고요. 학교에서는 공부는 잘했지만 조금 이상한 면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성적 표에는 몽상에 빠지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느라 학업 속도가 극도로 느림, 무엇이든 끝까지 마무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수업 시간에 공상에 빠지지 않도록 수업에 집중하도록 지도 요망 같은 말들이 써있죠. 일론은 딱 두 과목에서만 성적이 안 좋았는데 아프리칸스어와 종교였습니다. 일론은 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죠. 심리적으로 불안한 일론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책이었습니다. 시간이 난다면 하루 종일 책을 읽었죠. 특히 SF 소설에 깊이 빠졌습니다. SF 소설은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게임에 대한 흥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돈은 좀 벌었기에 일론에게는 컴퓨터가 있었죠. 12살 때 일론은 프로그래밍을 독학해 게임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에 빠진 이상한 아들, 당연히 일론의 아버지가 일론을 마음에 들어할 리가 없었습니다. 칼을 빼든 것은 일론이었죠. 17살이 되던 해 일론은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으나 거부당하면서 어머니가 태어난 나라 캐나다로 가죠. 그렇게 한국 기준으로 성인도 되지 않은 나이에 일론은 혼자 캐나다로 떠납니다. 캐나다에 도착한 일론은 유스 호스텔에서 여러 명과 함께 방을 쓰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자비를 하면서 악몽 같은 나날들을 보내기 시작했죠. 이쯤 어머니 메이 머스크와 여동생인 토스카 머스크도 캐나다로 넘어옵니다. 셋은 침실 1개짜리 아파트에서 지냈죠. 메이는 모델 에이전시에서 근무하며 일주일에 4일씩 야근을 했고 몇 달이 지나자 그래도 돈이 좀 모였습니다.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가난한 것은 여전했죠. 캐나다에는 아는 사람도 딱히 없으니 일론은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하며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갖추며 일론은 캐나다 퀸스 대학에 진학하게 되죠. 하지만 일론에게 퀸스 대학은 지루할 뿐이었죠. 무엇보다 일론의 당초 목표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퀸스 대학에서 같은 나이에 학생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 편입하는 것을 보고 이거다 싶어서 바로 도전하죠.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100원의 지원도 해주지 않았고 메이 머스크는 생계를 위해 쓰리잡을 뛰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일론은 학자금 대출 승인을 받게 되면서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갑니다. 펜실베니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최상위권 명문 대학이죠. 펜실베니아에 들어간 일론은 점점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에 관심이 생기고 세계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역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90년대 아이비리그의 학생들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은행이나 법조계로 가서 양복 입은 부자를 꿈꾸거나 실리콘밸리로 가는 것이었죠. 일론은 월스트리트에서 제안이 들어왔지만 은행가나 변호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 거절합니다. 일론은 스탠퍼드 대학원에 들어가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어 했죠. 실제로 합격도 했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진학했을 테지만 일론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인류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일론은 스스로 인터넷 지속 가능한 에너지 우주 여행이라고 답합니다. 박사과정이 나쁘지는 않지만 일론의 머릿속에는 박사학위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죠. 거기다 당시는 물결이던 때였습니다. 인터넷 물결이 말이죠. 실질적인 기능을 못해도 구색을 갖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일도 일어나던 시기였죠. 일론 머스크는 하기에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리스크를 감수하며 돈과 꿈을 쫓기로 합니다. 하지만 집은 가난했고 사교성 없는 젊은이를 후원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일론이 구상한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온라인화하겠다는 것이었죠. 사업체 전화번호부를 검색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올리고 사업체에 가는 길을 알려줄 지도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들었을 때는 간단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아니었죠. 일론은 6개월 동안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근처 YMCA에서 샤워를 하며 빈곤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코딩을 하다가 베개도 침낭도 없이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게 일상이었죠. 이때 도움을 준 게 아버지 에롤이었습니다. 에롤은 일론에게 현금 2만 달러와 자동차까지 선물해주죠. 어머니 메이는 돈과 함께 음식과 옷을 가져다 주었고요. 사업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회사인 나브텍은 일론이 수익을 낼 때까지 무료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주기로 약속하죠. 그렇게 어느 정도 회사의 모습을 갖추고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에서 회사 이름을 집투라고 짓습니다. 일론의 첫 회사였죠. 시대도 발전했습니다. 집투의 서비스도 그게 필요하냐 해서 이제는 필요해로 바뀌었죠. 투자사들의 투자도 들어오고 수익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투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컴팩 컴퓨터가 현금 3억 700만 달러를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오죠. 회사를 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27살의 일론은 2200만 달러를 손에 넣게 되죠. 백만장자가 된 겁니다. 3년 전만 해도 YMCA에서 샤워를 하며 바닥에서 잠을 자던 일론은 50평짜리 콘도에서 맥라렌 F1 스포츠카를 몰게 되었죠. 그래도 돈이 1000만 달러 넘게 남아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을 것 같은데 일론은 다음 사업을 구상했죠. 일론의 다음 사업은 금융이었습니다. X.com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고 1200만 달러를 회사에 넣죠. 일론은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일론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일론은 돈이 있었음에도 처음처럼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강요했죠. 미친듯이 타이트한 일정을 잡고 아예 회사에 살면서 일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고통스러웠지만 성공도 가져왔죠. 이제는 성공 경력도 생긴 일론이었기에 벤처캐피탈의 빵빵한 지원을 등에 업고 X.com은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 아이디어를 일론만 떠올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컴피니티라는 회사였죠. 이대로 가다가는 둘 중 하나만 살아남고 하나는 죽어버리는 게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론의 선택은 합병이었죠. 컴피니티의 CEO를 만나 회사를 합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의 회사 페이팔이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까지 쭉 봐오셨다면 아실 겁니다. 일론이 누구와 잘 어울리고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요. 일론은 회사 내에서도 아웃사이더가 되었고 컴피니티의 운영진들과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회사가 적자를 보니 컴피니티 측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고 싶어 했지만 일론은 산업 전체를 개편하는 큰 흐름을 원했죠. 결국 일론은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일론은 할 게 없었죠. 원래 하고 싶었던 비행을 배우면서 새로운 꿈을 찾아다닙니다. 이때 화성에 대한 관심도 생기게 되죠. 페이팔은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었고 2002년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하면서 일론은 2.5억 달러를 손에 쥐게 됩니다. 사실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죠. 하지만 일론은 에너지와 전기차 그리고 우주로 눈을 돌립니다. 일론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러시아였죠. 로켓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일론에게 로켓 값으로 엄청난 돈을 요구하죠. 사실 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론은 바보지수를 통해 로켓을 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죠. 바보지수는 완제품이 재료비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계산하는 것인데 일론이 개발한 방법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바보지수를 계산한 일론은 내가 만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스페이스 X가 탄생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러시아 놈들한테 엿먹었다를 로켓 발사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잖아 라는 말을 했지만 일론의 고집은 막을 수 없었죠.
로켓을 쏜다라 엄청난 기술력과 돈이 드는 일을 국가도 아니라 민간 기업이 한다니 주변인은 고사하고 온갖 언론에서 조롱이 따라왔습니다. 심지어 발사까지 3천만 달러에 해결본다는 말을 하자 사실상 미친놈 취급을 받았죠. 일론은 사기꾼이다라는 말이 돈 것도 이때쯤부터였습니다. 언뜻 듣기에 얼마의 로켓을 쏜다 이렇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말들은 언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일론이 비용에 주목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애당초 일론의 꿈은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이 중요했거든요. 이 와중에 일론은 전기차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지금이야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었지만 당시 전기차는 굳이 왜 같은 느낌이었죠. 모두가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지만 전기차가 상용화될 수 있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이 의심을 품었습니다. 게다가 누구도 전기차를 타고 싶어 하지 않았죠. 모든 회사는 소형 전기차를 연구하고 만들고 있었는데 중저소득층은 환경이고 뭐고 중고 시장에 있는 어디에서나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쓰고 부자들은 소형 자동차를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론은 테슬라를 창업하고 소형차가 아닌 디자인과 기능에 중점을 둔 스포츠카를 만듭니다. 스페이스X의 테슬라까지 두 회사를 모두 경영하던 억만장자 일론에게도 위기는 찾아오죠. 엄청난 돈과 시간, 노력을 들여 만든 스페이스X의 팰컨 1호는 1차, 2차, 3차 발사까지 모두 실패하고 테슬라도 공개를 했지만 계산해보니 원가가 판매가보다 비쌌거든요.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투자를 받고 도전하면 되시였지만 2008년 대공황까지 찾아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두 회사 모두 재정난에 허덕이기 시작했죠. 사실상 스페이스X의 네 번째 발사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네 번째 발사가 실패하면 스페이스X는 폐업이나 다름없었죠. 결과는 성공. 일론은 겉으로 멀쩡한 척을 했지만 발사를 진행하는 과정 내내 토할 정도로 속이 뒤틀렸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기쁨을 느끼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시간이 좀 지난 2008년 12월 일론에게는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나사의 우주비행 책임자 빌 거스턴마이어의 전화였죠. 빌 거스턴마이어는 우주정거장을 12회 왕복하는 임무에 대한 1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스페이스X에 돌아갈 것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일론은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컴퓨터 패스워드를 I love 나사로 바꿨죠. 그렇게 나사와 협력을 시작하면서 스페이스X는 안정적인 사업을 향유하게 됩니다. 2015년에는 팰컨 9 로켓으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뒤 추진체 로켓을 그대로 회수하는, 말만 들어도 이게 된다고 하는 일을 인류 최초로 성공시키죠. 추진체 로켓을 회수하면서 로켓 발사는 일론이 처음에 꿈꾸었던 대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정상화, 아니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중 하나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적자로 매각까지 고려했던 테슬라이지만 공장을 재설계하고 부품들을 직접 생산해내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데 성공한 데다 전기차의 상용화도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테슬라는 상장까지 성공하고 사업에 필요한 억 단위의 자금을 조달받게 됩니다. 일론은 사람들이 모아놓고 건배사를 외쳤죠. 엿먹어라 석유. 이후 일론은 사기꾼에서 구원자는 아직 모르겠지만 세계 1위의 부자는 되었습니다. 비판을 넘어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는 조롱과 비난을 하던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이며 꿈을 현실에 가져다 놓았죠. 일론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러스까지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 프로젝트,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사업, 얼마 전에는 트위터를 인수해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까지 하며 하루하루 모든 논란과 찬사의 주인공이 되고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가진 남자, 동시에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자신이 만들어낸 기술과 기업보다 인물이 더 조명받는 남자.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기술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기업을 넘어 창업자가 기업을 만든 이유와 가치를 보기 위해서는 인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배울 게 많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 일론 머스크와 함께 했습니다. 영상은 제가 추가한 부분도 있고 각색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책의 내용입니다. 책의 작가는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썼던 세계적인 전기작가 월터 아이작슨이죠. 제가 영상에 넣지 못한 디테일하고 더 재미있는 부분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서점 링크를 통해 구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천재인가 몽상가인가 영웅인가 사기꾼인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